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 대 옴질리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목차하고 대략적인 그 사건 초창기 시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해드렸는데 그 중간부터는 이제 저겁니다. 계속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집단들이 옴질리가 이제 1984년도에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일본 그 이시하라 쇼코. 실제는 이제 마츠모토 치즈오라 그래요. 본명은 일본 큐슈 출신인데 1970년대 이제 일본 동경에 와서 이런저런 생활하다가 젊은 친구입니다. 95년에 40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8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단을 창립하고 종교범위 만들고 89년부터 이제 살인 행각에 나섭니다. 뭐 가장 먼저 죽인 사람이 그 변호사입니다. 그 어떤 피해자 모임을 결성한 그 변호사 사카모토 스스미라는 변호사 일가족을 살해해요. 그때 그 변호사님이 나이가 32살, 부인이 29살, 아들이 1살 반인가 1년 6개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거하고 그 교단 내에 어떤 일본 후지산 내 이제 교단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각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언론인 그다음에 또 어떤 다키모 또 다로라는 또 변호사님도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피해자 모임.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교단을 향해서 이제 공격하는 언론인이라든가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서 그 신도들 중에 이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잔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일본을 이제 일본 국가를 해체하고 그런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이제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 샤릿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벌써 만든 뭐 독가스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신경제, VX 이런 걸 통해서 제조합니다. 화학무기죠. 일종의. 요즘 우크라이나전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오토미 원자폭탄, 그다음에 바이올로지컬 생물학 무기, 그다음에 케미컬 화학무기. 이 생물학 무기도 얘네들도 그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실패했답니다. 그 정도로 생물학이 가장 어렵죠. 뭐 바이러스 같은 것 같으면 생물학 무기일 수도 있죠. 화학가스, 독가스는 이제 화학이죠. 케미컬. 원자탄은 이미 이제 핵폭탄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이제 범죄가 서서히 밝혀지니까 95년 1월 달에 3월 달에 5월 달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해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베 대지진이라고 그러죠.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있어서 일본에 큰 국가적 재난이 생겼죠. 6천 몇 명이 죽고 뭐 4만 몇 명이 이제 이재민이 발생한 그야말로 뭐 초토화 됐죠. 고베 일대가 일본 효고현이죠. 효고현. 오사카하고도 가깝죠. 아와지 섬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뭐 고베 대지진이라고 하죠. 95년도에 이제 그러게 1월 13일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좀 수사가 좀 일본이 재난에 대비한 바람에 얘네가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혼선을 주려고 다시 제2의 테러를 계획을 합니다. 그게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샤린가스를 아주 대대적으로 유포해서 사람을 죽이려는 테러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13분인가 죽고 6천 몇 명이 이제 다친 초반에 이제 그야말로 뭐 일망타진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은 6월 달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큰 재난이었죠. 국가적으로. 큰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를 그전에도 그 사고가 많았죠. 제가 92년도에 제대해서 이제 저는 그때 공부하고 있었는데 92, 93, 94, 95년도 이때 이제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아시아나 사고 나고 부포 열차 부산 그 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나고 그야말로 마지막이 이제 삼풍백화점이었죠. 우리나라는 뭐 그때 엄청난 1년에 하나씩 뭐 그 다음에 뭐 위도 배 침몰하고 그래서 한 번 죽으면 뭐 몇백 명씩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본격적인 본 모습입니다. 이게 일본에 어떻게 그 이후에 사후 처리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파산을 제가 다루니까 파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일본 종교법인 옴질리교 그걸 알고 알아내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읽는 거죠. 중간은 저도 한번 쫙 읽어봤습니다. 주로 이제 뭐 살인 사건입니다. 시간 연대기적으로 사후 처리. 옴질리교 사건은 일본이라는 현대 국가를 종교의 외투를 입은 고대의 망령이 잔혹하게 짓밟은 사건이었다. 옴질리교는 고대 종교의 교리 가운데 일본을 차용하면서 이게 이제 힌두교, 시바신, 삼신 있죠. 시바신, 뭐 비슈누신, 뭐 마누신인가요? 그래서 창조의 신, 파괴의 신, 뭐 이런 그 인도의 힌두교를 차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뭐 선교, 유교, 선교, 그런 걸 다 짬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기독교의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 그거를 짬뽕을 해서 이제 만든 신흥종교죠. 옴질리교는 고대 종교의 교리 가운데 일부를 차용하면서 그 시대의 잔악성까지 현대에 재현한 듯 일본 사회를 유린했다. 그리고 그들의 공격이 한계에 달해 광기의 수레바퀴가 겨우 파괴됐을 때 현대 국가인 일본은 현대 국가다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길고 지루하고 촘촘한 세밀한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반격이었다. 옴질리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사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수도 없이 많았다. 특히 이 지하철을 왜 가와미세키인가 뭐 하여튼 그 일본 그 여러 이제 간선 철도 뭐 세 개의 그 역이 이렇게 교차하는 지하철인데 여기에 일본 경시청 본부가 있습니다. 일본 동경. 그래서 경찰들을 대거 죽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수사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지하철 살인 사건 직후에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다수의 중상자를 치료해야 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지원도 필요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옴질리교 사건 전체의 원인을 규명하기 특히 불과 몇 년 전까지 평범한 시민되었던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 아래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회학, 심리학, 종교학 등 각 분야의 연구가 시작됐다. 한때 일본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용어가 크게 유행하였던 이 사건의 영향이 컸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상이나 정보를 통제해 개인이 의사를 결정할 때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개념은 옴질리교 사건 이후 일본 사회에 확고히 정착되게 된다. 일본 사회 구성원들은 옴질리교를 알기 전까지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수한 인재로 분류되거나 비범한 성취를 보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잔혹한 범죄를 전락한 이유를 찾고 싶어 했다. 이 옴질리교의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 일본 요새 이공계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구소련, 89년대 소련이 망하고 혼란스러웠던 러시아의 어떤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일본 본토보다 신도수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혼란한 그 사회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공계 일본의 아주 우수한 뭐 의사들도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샤린가스라든가 이런 거를 케미컬 한 거를 개발하고 제조를 할 수 있었다. 그 배경이 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왜 잔혹한 범죄자로 전락한 이유를 찾고 싶어 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용어는 일본 사회가 수용하기 가장 어려운 설명 중 하나였고 덕분에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다. 우리나라도 마인드 컨트롤이 한때 많이 유행했죠.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일본 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들이 옴질리교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참 살펴보면 좀처럼 칭찬할 구석을 찾기 힘들었다. 옴질리교가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동안 일본 정부 수사기관과 그리고 언론은 각자의 자리에서 놀라울 정도로 아니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옴질리교가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집단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늦게 파악했다. 옴질리교의 살인살포 실행범 5명이 도쿄의 지하철에서 살인이 들어간 비닐봉투를 우산 끝으로 찌르는 그 순간에도 옴질리교는 일본 정부가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승인한 종부법인이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종교가 내가 오늘 만약에 무슨 종교를 창립하겠다 이러면 이제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죠. 뭐 본인들이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을 합니다. 지자체에.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서울 뭐 어디 본부를 두고 종교법인화합니다. 그래서 이시하라 쇼코 마츠모토 치조, 본명이 마츠모토 치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왜 수험 덥석하게 나오고 그 체포될 때 그게 이제 이시하라 쇼코라고 이제 가명입니다. 종교법인의 수장이었죠. 교주 겸 종교법인의 수장이죠.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일이 최종적인 무한 책임이 일본 정부에 귀속된다는 걸 생각하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도록 수수방관한 일본 정부는 매서운 비판을 받아 마땅했다. 일본의 수사기관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옴질교 위험을 과소평가했다. 사회 위험을 끼치는 요소들을 다른 어떤 조직보다 먼저 그리고 민감하게 파악해야 하는 수사기관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방만한 태도였다. 일본의 공안경찰은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일가 실종 사건이 발각된 시점부터 이때 이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의 집안에서 옴질리교의 배지가 발견됐습니다. 배지가. 그래서 그걸 단서로 해서 뭔가 옴질리교 이게 사건은 아마 89년인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 나기 벌써 6년 전에 그 시체를 세 군데에다가 따로따로 안매장을 했어요. 근데 보면 거기서 배지가 발견됐는데 그걸 단서로 해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일본 그 경찰이. 일본의 공안경찰은 사카모토 스스미 변호사 일가 실종 사건이 발각된 시점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를 동안 옴질리교의 내부 조직도 마저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공안경찰이 옴질리교의 위험성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옴질리교의 내부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의사결정 체제와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공안경찰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범행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은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였다. 훗날 특히 지하철 살인 사건만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95년 1월에 강제수사에 착수했거나 늦어도 이 사건 이틀 전의 리무진 모의 내용을 경찰이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리무진에서 중요한 모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미리 알려면 우선은 옴질리교 내부의 구조를 경찰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다. 그 리무진에 탑승한 것이 주요 간부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리무진에서 중요한 모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옴질리교의 조직도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당시 일본 경찰에게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건 하나만으로도 일본 경찰이 옴질리교 사건을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수사기관이 안이하면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제 두 번째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다키모토 다로 변호사는 이게 이제 피해자 모임을 이제 결성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이분은 이제 죽진 않았어요. 다키모토 다로 변호사는 지하철 샤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95년 3월 6일에 경찰청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치안 체제는 완비되어 있는가라는 문서를 상신하고 3월 13일에는 정말로 옴질리교가 살인을 상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서를 상신합니다. 제출한다는 얘기죠. 건의한다는 얘기죠. 다키모토 다로 변호사는 사본을 경시청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이런 경고는 모두 무시당했다. 다키모토 다로 변호사의 경고가 있고 7일 뒤에 실제로 지하철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의 언론은 그나마 몇 개의 특정 보도로 일본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애당초 옴질리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얻고 많은 수의 신자들을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옴질리교와 관련된 자극적인 보도를 통해 회사 차원의 이익을 추구했던 각 언론사의 보도 경쟁이 있었음 부인하기 어렵다. 옴질리교 사건이 특이한 점은 심지어 지하철 살인 사건 이후에도 옴질리교를 웃긴 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남아있을 정도로 이들을 깔보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옴질리교의 각종 기행과 황당무계한 행보는 사회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 이시하라 쇼코, 마츠모토 치조가 이제 책 같은 걸 내면서 이제 2부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공중부양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은 공중부양이 다 사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때 80년대 초반, 초중반에는 이 카메라가, 광학 카메라 같은 게 이제 발달되지 않아서 그게 사실 다 눈속임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뭐 지금부터 디지털 기술을 한 게 아니고 사진 찍어놓고 보면 몸에 떠 있죠. 공중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막 현혹하는 거죠. 뭐 자기가 무슨 수행을 해서 무슨 요가를 해서 이것도 원래 최초에는 요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시하라 쇼코가 마츠모토 치조 본명.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얼마 전에 뭐 대통령 지금 후보 모 후보 나왔죠. 국민한테 어떻게 이제 막 이게 대선에 단골로 나오죠. 그분도 지금 뭐 거의 신흥 종교급 아닙니까? 뭐 경기도라든가 양평 쪽에 뭐 무슨 뭐 궁을 짓는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회적 치부를 하고, 그렇죠? 뭐 해만 안 끼치면은 큰 문제는 없을 수는 있지만 여기는 이제 옴질리교는 아예 범죄 집단이 됐죠.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포섭을 해서 독가스를 해서 과대망상에 빠진 교주가, 그렇죠? 사회에다가 국가에 테러를 한 거죠. 그래서 아주 뭐 몇천 명이 죽을 수도 있었죠. 사실은 몇만 명이 죽을 수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중부양 얘기가 나왔죠. 얼마 전에. 그 뭐 이제 사람들이 믿겠습니까만.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인 행태가 옴질리가 공포스러운 집단이라는 것은 결코 보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외향에 속아 넘어갔다. 이런 경향에 박차를 가는 것은 다름 아닌 언론의 자극적인 경쟁이었다. 심지어 일본의 수사기관과 마스모토 살인, 이게 지하철 독가스, 지하철 살인 사건 이전에 마스모토 살인 사건으로 살인, 가스 살인하고 샤린하고 이제 구분해야죠. 이걸로 7명인가 죽은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놓쳤어요, 여기서. 무고한 시민을 유력한 용의자로 몰아가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작하기도 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대형 사건에 관한 보도에서 체포를 보도의 정점으로 삼는 현대의 수사기관 및 언론이 국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보이는 병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체포 당시 용의자는 아직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근데 체포된 뒤 기소되고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비로소 죄가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는 것이다. 이거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러죠, 헌법상.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아요. 언론의 포토라인에 경찰에서 세워놓고 막 찍고 다 나가고 아주 그 기정사실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본 수사 언론이 미스가 있었던 얘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바쁜 현대인은 이러한 기나긴 절차를 기다릴 틈이 없죠. 그 결과가 현대사회는 기이한 관행 하나를 자리 잡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부상한 유력한 용의자를 우선 언론이 보도하고 그 보도를 접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용의자를 진범으로 내심 확정될 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해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태우는 장면을 전국에 생중하게 하는 거죠. 판결보다 훨씬 앞선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자 사건 보도의 클라이맥스로 삼는 이런 관행은 장점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많지만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에서 어떻습니까? 포토라인 없앴죠. 경찰은 아직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지능범들 아니면 재벌, 권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수사하는지조차 모르고 흉악범이나 무슨 뭐 사회적으로 센시에이션한 거 경찰에서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고 위원회 구성해서 이 사람 얼굴 알리자 하면은 알리는 거고, 그렇죠. 무슨 뭔가 이게 이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은 수사인데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어떤 비판을 얼마 전에 저도 변호사님 쓰신 컬럼을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피사실 공표죄를 없앤다, 포토라인 없앤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다 해갖고 지난 몇 년 동안 막 시끄러웠죠. 보겠습니다. 판결보다 훨씬 앞선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자 사건 보도의 클라이맥스로 삼는 이런 관행은 장점도 있고 불가피한 면도 많지만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는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런저런 경로로 경찰이 수사 과정 중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고 이 피사실 공표 아니면 사생활, 그쵸? 뭐 누구누구의 어린 생활, 뭐 직접 뭐 고유정, 그쵸? 그 다음에 그
양부모 학대 사건 같은 경우 뭐 집안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결혼 생활이 어떻고 이런 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사건하고는 대중의 자극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게 이런저런 경로로 경찰이 수사 과정 중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고 언론이 그 정보를 보도하면서 판결은커녕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가 결과적으로 여론 재판 안에 일단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샤린 사건이 집단적인 샤린 사건은 도쿄 그 전에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은 야구 이름이 똑같아요. 이건 지역 이름입니다. 마스모토 치즈오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 사건이에요. 마스모토 가나가와현인가 어디 일본 어디 그 도시인 것 같은데요. 마스모토 살인 사건 이후 일본 언론이 첫 번째 신고자를 마치 진범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일련의 소동은 이런 관행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였다. 다만 불행 중 다행이었던 점은 경찰과 언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첫 번째 신고자가 진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해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수사의 혼선을 목격한 옴질리가 사용하는 화학무기 종류만을 바꿔 이후에도 테러를 반복한 것을 생각하면 언론의 실패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참사였다. 결국 일본 정부와 수사기관과 언론이 나란히 안이하고 방만하며 불필요한 선택을 반복한 덕에 옴질리교는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며 일본 사회 내부를 활보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들이 잘못을 속죄하려면 뼈저린 반성만으로 부족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반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사후 처리는 이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한 일본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언론은 옴질리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로 막을 모은다. 새 자료의 창 1995년 5월 즉 마스모토 치즈오가 체포되고 교단의 다른 주요 관계자들이 신병도 차례로 구속되고 있던 시점에 옴질리교는 일본이란 국가와 일본 사회에게는 문자 그대로 공공의 적이었다. 일본 사회와 옴질리교 교단 사이에 옴질리교 세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일본 사회의 이익이고 옴질리교가 강성해진 것은 일본 사회에 해악을 미친다는 단순 명쾌한 인과관계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와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간명했다. 옴질리교의 각종 범행에 관여한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옴질리교 관계자를 체포해 교단의 인적 자원을 뺏고 옴질리교가 불법을 자행하며 구축한 막대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옴질리교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뭐 사이비 종교들 종말론도 마찬가지지만 전 재산 기부입니다. 일단 들어갈 때 각서를 써요. 전 재산을 기부하고 기존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다. 인연을 단절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탈퇴했을 때 뭐 소송하지 않는다. 뭐 비슷하죠. 모든 신흥 종교, 종말론. 여기도 이제 일종의 종말론인데 요한묵시로 불의심판, 화학무기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을 합니다. 사회하고. 그래서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각종 어떤 뭐 요가, 수행, 기이한 수행. 일본 물속에 들어가서 뭐 오랫동안 참는 거 별걸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도 상당히 많아요. 옴질 관계자 체포해 교단 인적장을 뺏고 옴질리가 불법을 자행하여 구축한 막대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경제적 기반을 붕괴시켜야 했다. 일본 사회에 옴질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옴질리교라는 종교 집단에 타격을 입히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물론 이 옴질리교 괴멸의 첫 건은 방대한 규모의 형사재판이었다. 2017년 현재까지도 이게 책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판을 통해 일본의 사법기관은 옴질리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할 관계자는 마지막 한 명까지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개개인의 범행에 대한 죗값을 묻는 것일 뿐 옴질리교 교단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최대한 피고인이 인권을 보호하며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형사재판을 통해 옴질리교 사건 관계자 중 최소한의 인원만이 처벌을 받고 남은 관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이름 아래 다시 결집해 유사한 활동을 반복한다면 일본은 옴질리교 사건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셈이다. 일본 정부와 사회는 그런 우려는 범하고 싶지 않았기에 옴질리교 교단
그 자체를 파멸로 몰아가기에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한다. 옴질리교가 일본 사회를 공격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현대 문명국가인 일본은 똑같은 방식으로는 반격할 수는 없었다. 일본 사회 시스템이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미리 마련된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해 느리지만 확실하게 반격해야 했다. 결국 일본 정부와 사회는 옴질리교를 붕괴시키기에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 자루의 창을 준비한다. 종교법인법에 따라 해산명령, 옴질리교 파산 절차 돌입.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도산법, 종교법인법에 따라 뭐 불법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큰 국가적으로 안위에 미치는 해산명령, 파산 절차 돌입, 그 다음에 파괴활동 방지법 적용이 그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결국은 일본 옴질리교에 대한 그 정부,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 언론, 3주체의 어떤 미진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국가, 그 다음에 사회, 법이 나서서, 법률가들이 나서서 이제 기반을 몰수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